KF-21 복형식의 샤워기가 발작 버튼을 제대로 눌렀습니다. 특히 일본의 반응이 아주 재미있는데요. 일본은 자신들은 6세대 전투기를 개발 중인데 스텔스기도 아닌 4.5세대 KF-21이 뭐가 대단하냐고 비웃고 있습니다. 참 자신만만한 태도인데요. 그러면서 정작 뒤에서는 그토록 자랑하던 6세대기 개발을 포기하겠다며 분탕질을 치고 물을 흐리는 바람에 영국의 공개 저격까지 당했습니다. 더군다나 일본과 중국은 부정하고 있지만 다수의 군사 전문가는 KF-21이 이미 스텔스 능력을 확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스텔스 기술의 현주소와 망조가 제대로 낀 일본 6세대기 개발 현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6세대 기개발에 뛰어들었던 일본이 사업을 제대로 꼬라박고 있습니다. 당초 일본은 대한민국의 항공기술 역성장이 심상치 않아 보이자 말 그대로 세대 차이를 보여주겠다며 6세대 개발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아직도 자신들이 전세계 과학기술을 선도하고 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뒤늦게야 혼자 개발하는 건 무리라고 판단했는지 슬금슬금 영국, 이탈리아의 동반 6세대 개발 프로젝트 지시에 피해 합류했는데요. 그런데 막상 대한민국의 KF-21 5세대 스텔스 성능은 물론이고 복잡형 시제기까지 성공하면서 6세대 개량의 가능성까지 비추자 일본의 원대한 계획이 박살나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일본은 이제 와서 지시에 피해서 하차하겠다며 뭔가 분탕을 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영국이 개발 포기 같은 허튼 생각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공개 저격할 정도인데요. 그도 그럴 게 현재 상황에서 일본이 지시에 피해를 합치하면 눈덩이처럼 불어난 예산을 영국과 이탈리아가 둘이서 감당해야 합니다. 일본으로서도 죽을 맛일 텐데요. 첼시의 피해 참여하기 전 일본의 6세대기인 애플설이 개발 비용은 무려 50조 원이 넘게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은 이 예산도 줄여보고 기술도 좀 훔쳐보고자 지시에 의해 참여한 건데요. 그런데 세 나라가 합쳐졌다고 6세 대기 개발이 쉬워지리라 생각한 건 큰 오산이었습니다. 첼시의 EP는 희망초도배치만 무려 2050인데요. 일본은 영국, 이탈리아 같은 유럽 선진국들과 힘을 합치면 6세 대기가 뚝딱 만들어질 것이라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일본 내 군사 전문가들조차 지시의 피해 미래를 상당히 부정적인 시선으로 평가했습니다. 애초에 일본이 개발한 4세대 4.5세대기 애프터는 기껏해야 애플 16위 카피펌 소리나 듣는 주제의 가격은 3배가 넘습니다. 또한 영국이 2위에서 함께 만든 유로파이터 타이는 생산 중단 위기가 있었을 만큼 많은 문제가 있었던 전투기인데요. 냉혹한 얘기이지만 대한민국과 다르게 차세대 4.5세대기도 제대로 만들어보지 못한 나라들이 머리를 맞대고 모여봐야 별다른 성과를 낼 수 없는 게 당연합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아무리 잘해도 5세대의 벽을 뛰어넘기는 힘들 것이라던 일각의 부정적인 시선을 비웃듯이 스텔스 기술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텔스 기술이라는 건 결국 아주 간소화하면 레이더 전파를 수신 개에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레이더의 원리는 박쥐가 초음파로 어둠 속에서 사물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과 같아서 전파의 송수신을 방해하면 속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례로 최초의 스텔스기인 애플의 를7 라이트호크는 전파를 엉뚱한 방향으로 튕겨내기 위해 직선 형태의 희한한 외형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애플이 를7에 담긴 최첨단 기술보다 바램이라는 별명이 더 기억에 남는데요. 하지만 스텔스 설계 컴퓨터 기술이 발달하면서 현대의 스텔스기는 복선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레이더를 수신기와 다른 방향으로 반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KF-21 또한 레이더 탐지되는 크기, 즉 RCS 해석과 시험을 이용해 스텔스 발현에 가장 최적화된 형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KF-21은 각 2개의 수직 및 수평 꼬리 날개 모두 접힌 탐 형상으로 설계되었고, 다이아몬드 모양의 주익은 RCS 값을 낮추는 최적의 형태입니다. 또한 뻑새 모양의 공기 흡입구나 반매립식 내부 무장장 등은 이미 80% 이상 스텔스 성능을 확보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실제로 탐색 개발 당시 전투 효과 분석 결과 KF의 11은 F16 대비 4.22배, 애플의 18EF 대비 1.5배의 공대공 임무 효과를 기록했고, 애플 10 역시 랩이 1.3배의 공대지 임무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추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개발진들조차 KF의 11을 보고 사람 7세대, 4.5세대라고 부를 정도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스텔스라고 해서 레이더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수십 제곱미터의 전투기가 아니라 축구공이 하늘을 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더 가까운데요. 이것 자체가 레이더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이를 바꿔 말하면 레이더의 위치에 따라 RCS도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전투기의 스텔스 영상은 정면에서 가장 작은 R 시퀀스가 도출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측면이나 후면 레이더에서 포착하기 더 쉽습니다. 더군다나 적의 레이더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형상만으로는 스텔스 성능을 보유했다고 말할 수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스텔스 전투기는 형태뿐만 아니라 전파를 흡수하는 일종의 스텔스 페인트를 발라야 합니다. 일명 램이라는 도료인데요. 램은 흑색 탄소 분말 또는 미세 처리 입자를 함유하고 있어서 레이더 전파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매미 전파를 흡수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으로 여겨졌는데요. 그런데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 이상식의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바로 메타물질입니다. 대한민국은 2014년부터 메타물질 연구에 무려 900억 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요. 그럴 만한 게 메타물질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대부분이 파동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레이더 전파도 흡수할 수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기존에 사용하던 램보다 무려 4배나 넓은 레이더 주파수에 전부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공기 중의 모든 파동은 주파수에 따라 그 종류가 구분되는데요. 일례로 빛은 약 430에서 790THz의 주파수입니다. 반면 레이더에 사용되는 전자파는 주로 1에서 40GHz 위 비교적 낮은 주파수를 사용하는데요. 램이 해당 주파수의 파동을 흡수한다면 메타물질은 그보다 훨씬 폭넓은 대역의 파동까지 흡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군사 분야의 메타물질 연구를 선도하고 있는 파동에너지극한제어 연구단은 잠수함 내부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만드는 해저용 스텔스나 적외선 카메라를 속일 수 있는 보병용 스텔스 장비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하긴 하지만 말 그대로 투명 망토를 장병들에게 보급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이게 절대 과장이 아닌 게 대한민국의 메타물질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관련 특허만 해도 국내에서만 무려 364건에 달하고 해외에서도 165건이나 취득했는데요. 이런 기술 수준을 잘 알고 있는 군사 관계자들, 전문가들이 사실상 KF-21이 이미 스텔스 성능을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이미 전세계 전투기 추세는 6,400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서 KF-21 시대에 너무 뒤떨어진 전투기라고 판매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6세대기는 고사하고 정작 제대로 된 5세대 스텔스기를 개발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미국이 유일합니다. 러시아, 중국은 자신들도 5세대 스텔스기를 만들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성능 논란에 휩싸인 이도저도 아닌 물건일 뿐인데요. 현재 6세대기를 시도하는 많은 나라들은 한 세대를 건너뛰고 곧바로 6세대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가능할 리 없는데요. 반면 대한민국은 5세대의 야성을 허물고 있습니다. 스텔스 성능부터 확보하고 차근차근 기술 성장을 밟아가겠다는 건데요. 부디 앞으로도 우리 개발진이 조바심 내지 않고 우보천리의 마음으로 KF-11을 완성하길 바라겠습니다.